장르, 그게 뭔지 얘기하려면 난감한 경우가 있죠. 느낌적인 느낌? 필이 딱 온다? 그런 거 말고 박스 안에서 꺼내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정우가 준비한 장르 언박싱 첫 시간은 무협입니다. 듣는 웹툰스타 375화 장르 언박싱 무협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정우님이 또 새로운 걸 준비해왔어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그 새동네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장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만화를 처음 접할 때 장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깊게 들여보다 본 적도 없고 종종 조금 외로웠어요, 방송하면서. 세미님도 그렇고 재민님도 그렇고 뭔가 장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거기 못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같이 좀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민님께 좀 요청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무협을 다루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네. 무협이었어요? 일단은 역시 이 시발점이 된 거는 새동네. 바로 아니 왜 시발접이라고 해주실래요? 아, 예. 시발점이라고 시발점. 아, 죄송합니다. 네. 시작점으로 바꿀게요. 네. 시작점이 된 거는 역시 새동네 때문이긴 한데, 네. 그때 느와르가 이제 무협과 비슷하다라는. 닮아있다. 네, 그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아는 무협은 느와르와는 전혀 별개인데, 어느 부분에서 대체 닮은 거지? 라고 그때 좀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무협 딱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 이해가 됐어. 근데 뭔가 무협을 다시 또 설명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재미난 장르인데 설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 그 사교 만화 모임에서도 종종 이제 무협 장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작품은 재밌다라는 말은 하지만 무협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분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거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캐릭터를 얘기해도 되고 뭐 내용을 얘기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무협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쉬우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그쵸 진짜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그러면 언급도 됐었고 그리고 궁금했었던 무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언박싱을 시작하려면 정우님이 박스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네. 시작해보시죠. 좋습니다. 근데 무협에 대해서 언박싱을 하기 직전에 무협이란 것이 대체 뭔가를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쵸. 근데 이제 그걸 하기에 앞서서 역사를 제가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협 역사는 되게 간단한데요. 무협이 언제 시작했을 것 같아요? 뭐 중국 명나라나 뭐 이런 때 아니었을까요? 그 이제 넓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삼국지도 무협이다. 진짜요? 초한지도 무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넓게 보면 그런데 근데 근대적 의미에서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 건 근대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쯤에 시작했다고 봅니다. 1910년대 정도를 기원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자 읽을 줄 아세요? 잘 못 읽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대 역사가 마찬가지인데 보편 교육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의무 교육을 받는 그 의무 교육이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국에는 서당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당은 돈 있는 집 애들이 보내는 거였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능력, 특히 한국에서는 글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제 없죠. 네. 그게 보편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소설을 읽히려면 대중들이 글을 알아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는 1911년 정도 신의 혁명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다음을 이제 대중들이 등장한 시기로 보는데 이때는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쯤에 이제 소설이라는 것들이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이 문맹률이 가장 낮은 시기예요. 내일이 더 낮은 시기가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명화라는 게 거의 한 지금 100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문명을 이제 역행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천조국의 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또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네. 그런 것들 이 소설을 읽으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인쇄술과 관련이 있어요. 종이도 찍어내야 되니까. 네. 인쇄 기술이 윤전기를 돌려서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중들이 읽으려면. 그럼 뭘 돌렸겠어요 그때? 기계를 돌렸겠죠? 기계를 돌리는데 그걸로 뭘 찍어냈을까요? 뭘 찍어내? 뭐 잉크나 아니면 활자? 아니면 뭐 그걸로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 그 매체가 뭐냐고. 신문. 그죠? 이게겠죠? 그래서 보통 신문연재가인 거예요. 근데 근데 거기 그림이 편해요, 글이 편해요. 글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소설이 먼저인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좀 많이 신기하네요. 이게 서양에서도 그랬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오.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식자층, 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이제 뭐 보편 교육을 해야 돼, 의무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 글을 가르쳐야 돼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부터 그렇게 해라고 하면 내일 사람들이 다 글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발언권이 셌고 그 사람들을 식자층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뭘 읽었냐? 이런 무협 소설을 읽은 거예요. 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무협 장르가 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맹학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제 어려운 말로 맹학이라고 부르는, 씨앗은 있는데 싹은 안 보이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20년대 3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뭐 23년 정도가 되면 평강불초생, 강호기합전, 뭐 그리고 기합정충전 뭐 이런 작품들, 초기 무협의 되게 굵직한 작품들이에요. 진짜 다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런 작품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건업절이나 환주루주, 그리고 학철 오부곡 이런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은 사실 뭐 말하자면 성전물의 첫 번째 작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유행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웹소설작가 도전하듯이 너도나도 무협소설작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품이 많아지죠. 그렇죠. 이때 첫 번째 붐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설들을 협의 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무협의 그 협자인가요? 네. 협과 의가 있는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작가들이 많아지면 파벌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디나 사람이 많아지면 파벌이 생겨요. 그건 맞아요. 네. 뭐 남파와 북파가 있고, 남파는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이 사람의 계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랬는데 이게 남파가 근본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개화가 어디 먼저 됐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홍콩을 시작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남쪽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런 소설이랑 이런 것들이 신문물이었고, 그걸 이제 북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북쪽에서 다시 한번 유행을 했는데, 그때 뭐 인터넷이 있기를 뭐가 있기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2명만 지나도 쟤랑 사귄 데가 걔랑 사귄 데가 되는데, 그렇죠. 바뀌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무협습니다 하고 북쪽에서 나온 거야. 그거 무협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싸움도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근본은 이거다. 그러면서 이거 저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거군요. 그랬다가 이제 그 북파가 근데 더 신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북파에서 어떤 만들어낸 거. 이게 뭐냐? 981방의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구파 명문가. 네네. 그러니까 구파 일방은 이제 우리가 파벌이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방이 하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구파 명문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지금의 구파 일방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오고 나서 1950년대쯤 옵니다. 간단하게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년대쯤 되면 그 유명한 3대 무협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양우생, 와룡생이라고 하면 모르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알 거예요. 김용. 여기에 들어봤어요.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거장이고 완전 그거잖아요. 그 무협의 원조격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신무협이었어요. 신파 무협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신무협과 신파 무협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이제 아까 말했던 20년대 30년대에 유행했던 그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 막 그 파벌 형성하고 막 지들끼리 막 하고 구파일방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무협이 되었고, 그때 신문물이었는데 50년대에 이제 30년대 40년대생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형님들
무협 그렇게 쓰는 거 아니셈 하고 등장했는데 그게 재밌는 거라. 아 진짜 뉴 웨이브네요. 네, 뉴 웨이브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웹소설은 작품성이 떨어진다. 예. 똑같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래갖고 막 그 옛날 무협들 그 항상 막 유행할 때 네. 저런 통속적인 소설이나 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꼴이 이런 거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와.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거의 SF급.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김용이랑 와룡생이랑 양우생이랑 뭐 이런 사람들 어땠겠어? 준내 듣기 싫었겠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성 있는 소설을 써야 해. 그러면서 이때 작품성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무협의 본격적인 우리가 아는 그 무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요 그게. 네네. 1970년대 80년대 들어오거든요. 오 많이 늦게 들어오네요. 네. 왜냐하면 그때 뭐 번역가가 있기를 해요. 그리고 번역도 제대로 안 됐어. 거의 2차 창작이에요 거의. 그리고 저작권 협약이 안 돼 있잖아. 아 그렇죠. 네. 원판을 대행해서 계약하고 정식 판본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 당시에 한국인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알잖아요. 그렇죠.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역 자기가 거의 2차 창작 해가지고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잘 나온 판본 이런 것들이 유명한 판본들이 있고 네. 그 88년도에 베른 협약에 거입하기 전까지 네. 불법이 합법이었던 시기예요.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저작권 범죄라는 게 없던 시기야. 그러니까 해적 진짜 해적 집단인 거야. 그래서 그걸 해적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파이러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1990년대쯤 되면 네. 80년대 70년대 근본 소설 김용의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해요. 막 녹정기 막 이런 것들 엄청 유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 본인도 써보고 싶게 했죠. 그리고 90년대에 미친 듯이 무협 소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왜 쏟아질 수 있었을까? 대여점이 있었거든. 만화방에 무협지 코너가 있고. 그 비디오방과 만화방을 같이 운영하는 그죠. 그런 대여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무협을 봤는데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명작이 있어. 그걸 본 사람들이 쫙 이렇게 쏟아내.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유행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건 진짜가 아니야. 작품성이 떨어지는 저질들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반복되네요. 웹툰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 한번 싹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번 계보가 끊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무협을 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신무협이라고 부르는 게 생겨나요 우리나라에. 그 신무협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당시에 이제 그 빌라라고 해야 되나? 가정집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집을 하나 갖고 있던 그 작가분이 무협 쓰고 싶은 사람 여기로 모여라. 와. 해가지고 다 모여요. 네.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무협의 개념들 있죠. 네. 그걸 정리해요. 와. 이건 거기에 계셨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리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비급처럼 가지고 있는 거야. 설정집이야. 무협 설정집. 개쩔죠? 그게 대대로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원래 김용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김용 소설에서는 네. 화산파에 매화 12검수 막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거 신무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화산변은 한국형 무협인 거야. 신무협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정들을 화산파는 꽃 화자니까 네. 그 산에는 매화꽃이 많다더라. 그것도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매화꽃은 거기 화산파의 그 상징이긴 해요. 도교의 그거거든요. 네. 근데 화산파는 검을 쓴다. 뭐 어디는 검을 쓰고 어디는 주먹을 쓰고 어디는 군봉을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일부 이제 김용소설을 차용한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비급을 가지고 공유하는 소설들이 나왔고 그런 소설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게 신무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IMF가 오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뭐가 생기죠?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럼 뭐가 망해요? 대여점이 망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려야죠. 원래 빌려보던 책이 구매해야 되는 책이 되면 봅니까? 안 보죠. 안 보죠. 지금 웹툰 하나에 3코인인데 쿠키 3개인데 3,000 쿠키로 늘어나면 볼 거예요? 안 보잖아. 그렇네.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와. 저는 사실 중국에 있는 걸 그대로 계속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한국인들은 그거 참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중국의 짜장면과 한국식 짜장면과 중국식 짜장미에는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정말 다른 음식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짜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중국 가면 한식 짜장면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네. 한시가 붙는다고. 네. 그런 식인 거야. 한국인들은 다 개조시키지. 근데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네. 원래 다 개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무협으로 왔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래됐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 무협이라고 하는 김용소설 네. 정도로 보면 대략 한 60년,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다시 재구성됐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그 무협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좀 무술들을 다루고 있는 그 문파라든지 또는 좀 올곧게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의 정파 그리고 좀 양육강식 법칙에 따라서 힘을 추구하는 사파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걸로만 그냥 다 설명이 완료 다 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까지는 알겠는데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파와 사파를 가르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과 협을 좀 더 중요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요. 둘 다 협을 중요시합니다. 생각하는 협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협이 무엇이냐? 협이 뭡니까? 협은 그러게요. 그냥 의리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협은. 협이 의리 쪽이다. 네네. 의리는 지키면 좋은 건가요? 뭐 좋은 거 아닐까요? 범죄자들의 의리는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의리를 지켰잖아. 범죄로서의 의리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요. 협은 의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협이 뭐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 내가 약자를 돕는 것이 좋다고 믿어. 네. 그걸 지키는 게 협이에요. 근데 내가 약자들은 도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믿어. 약자들은 도태시켜야 돼 라고 믿어. 그럼 그걸 지키는 게 협이에요. 협은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는 되게 간단해요. 네. 협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파도 정파도 협을 지키는 거예요. 사파의 입장에서는 정파가 위선자들인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이제 지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힘자랑하고 싶어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파 입장에서 사파가 나쁜 놈들인 거예요. 더불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일단 뭐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살아남으면 된다. 내가 이거니까요. 강해지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게 뭐가 나빠? 진 놈이 나쁜 거지. 내가 지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파라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이제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로 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기장 같은 데에서 하는 걸 갑자기 명칭이 지금 천하제일 무술대회? 약간 그런 것처럼 네. 실제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긴 하잖아요. 물론 뭐 팔이 잘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에서 서로 약속된 곳에서의 이제 결투 같은 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뭔가 둘만의 이제 좀 약속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둘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정파와 사파의 방향성이. 네, 방향성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도 서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뭐 있겠죠. 근데 작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파는 항상 이래야 돼. 그게 지켜지는 시대도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비급을 공유할 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신무협의 시대가 오면서 예를 들어 화산기원의 화산과 네. 그리고 또 천막액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카카오에. 천막액잔에서의 화산이나 아니면 뭐 절대위기에서의 화산이나 다 달라요. 그거 맞아요. 네. 같지 않아요. 그건 거기서는 창작의 영역, 상상력의 영역이고 얘네들이 뭘 한다. 얘네들은 정파에 속한다, 사파에 속한다. 이 정도만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 거지. 사실 정파와 사파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끼공을 쓰는 집안이 있죠. 네, 있죠. 사천단가. 네. 사천단가는 사파예요, 정파예요? 보통은 사파에 속한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요? 근데 정파이기도 해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어떤 그 재량의 영역에 있어요. 작가가 이 새끼들은 사파일 것 같아. 이렇게 이건 약간 비약이지만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 종남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정파여야 해. 이미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들은 소림사가 사파면 안 되지. 심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스님들이죠. 그리고 절이잖아. 스님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게 왜 나쁘셈 하면서 고기를 먹고 강해지기 위해서 착취하는 게 왜 나쁘셈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아, 그렇죠. 이건 안 될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그 소림사, 네. 무당을 위시한 이 소림사들이 소림사는 이 구파일방에 속하지 않고 바깥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최강의 세력. 아, 맞아요.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혈교. 아. 절대악. 뭐 이런 개념이 정사가 다 힘을 맞춰가지고 싸워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그 개념들이 이후에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정파가 굳어지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 그리고 약간 곤륜 같은 곳들. 곤륜이 어디였죠? 곤륜은 저 남쪽에 가장 먼저 쳐맞는 데 있어요. 아. 혈교가 이렇게 올라오면 가장 먼저 쳐맞고 이렇게 GOP 같은 거야. 아. 군대에서 봉화를 올리고 죽어요, 걔네는. 뭐 아, 최전방. 네. 도가가 있고, 네. 그리고 불가가 있고, 네네. 뭐 유가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아, 예, 그건 들어봤습니다. 도가에 속해요, 곤륜들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존재들이에요. 화산도 도가에 속해요. 이런 그 산 개 깎아지른 듯한 산에 가가지고 꼭대기에 절 지어놓고 사찰 지어놓고 하는 그게 도가거든요. 화산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그게 이제 도가인데 곤륜은 가장 남쪽에 있거든요. 장가계 알죠? 장가계. 네네. 알죠. 장가계 쪽이 곤륜이에요. 아. 위치랑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은 큰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기준으로는 한 점으로 찍힙니다. 네. 그런 곳이어서 장가계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위에다 절지었고 막 이런 애들이야. 곤륜산이라는 곳이 있고. 왜 그 봉신연이 봤어요? 봉신연이 봤어요. 봉신연이에서 태국망에 수련하는 곳 네네. 곤륜산이에요. 아, 거기가요? 아. 그 나중에 뜨잖아요, 막. 네, 1000개로 올라가잖아요, 막. 그게 곤륜산이에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인데 가장 남쪽에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보통 혈교가 넘어오잖아요. 네. 그럼 인도에서 넘어오면 거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쳐맞고 습격이다 하면서 죽어요, 걔네는. 그런 곳들. 걔네는 이제 정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사의 개념은 되게 모호한 개념이 맞아요. 지금 와서도 그러면은 어쨌든 정사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 작품들 중에는 그러면 정사와 상관없이 나오는 작품들도 많겠네요. 아니죠.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세계관이 많이 끼지나요? 정파와 사파는 있어야죠. 근데 그걸 정하는 게 모호하다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는 정파야라고 대부분이 믿고 있는 당파들이 있다. 네네. 종남이 삽하면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화산이 삽하면 얘네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좀 있긴 해요. 지금도 그 화산기 한 번만 나오잖아요. 요기스러운 막 움직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파의 검과 비슷하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사가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학년 2반처럼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스펙트럼이 있는 거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장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이거는 그 우리의 어떤 그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돼. 라고 믿으면 사파가 되는 거고 정파였다가도 사파였다가도 다음 장문인이 슈발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정파가 깎깎 올 수도 있고 물론 증명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좀 추가로 더 궁금한 거는 그 정파와 사파뿐만 아니라 천마라는 존재도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아, 천마. 네. 그 존재는 대체 뭔가? 천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교. 그러니까 하늘천에 네. 마귀 할 때 마. 아, 그 마귀. 악마 할 때 마. 아, 그 마예요? 네. 그래서 마교가 이제 천마신교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그냥 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음엔 마교가 먼저 등장했어요. 그랬는데 이 마교의 교주. 네. 그러니까 보통은 유가, 도가, 불가 보통 이 세 개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임 하고 등장한 새끼가 있다는 거야. 사이비 교주예요. 지금으로 따지냐면 진짜 사이비에 가까운 존재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세 판타지라고 부르는 서양식 판타지에 마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천마가 그래서 마왕 맞자를 쓰는 거예요. 네, 같은 맞자를 공유합니다. 근데 천마라고 써놓고서는 사실상 좀 착한 이미지의 캐릭터들도 종종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창작의 영역 쪽으로 넘어가는 거겠네요. 이게 이제 의외로 천마는 또 근본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등장 이제 기원이 어디냐? 네. 라고 보면 1941년쯤으로 봐요. 예, 그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촉산검협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촉산기협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그 신선이 되고자 하는 네네. 그걸 하다가 주하인마에 빠지거나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오. 헷갈려 돌아버린 놈. 이 천마다. 근데 얘가 존내 센 거다. 그래서 거의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분향 농건편이라는 작품에서는 사파의 어떤 그 최강자. 네네. 사파들이 강함에 무릎 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파들의 대빵.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세네. 그래서 모든 무리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저게 무서운데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는 존재처럼 묘사가 돼요. 사실 저는 두렵다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부러움에 가깝다라는 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럽게 느끼는지 좀 궁금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물을 숭상하는 사람들이니까. 존내 세니까. 매우 강하니까 저 강함 부럽긴 하다. 근데 저렇게 얻는 건 아닌 것 같아. 또는 나는 저렇게 못 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거고 그 김용 선생님의 의천도령기. 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그거 전 살짝 봤어요. 영화로도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영화로요? 네. 영화 있어요? 홍콩 영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화가 매우 여러 판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볼만합니다. 네. 소설이 훨씬 더 재밌긴 한데요. 네. 되도록이면 보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 의천도령기에서 마교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네. 그 짜라스투타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짜라스투타라고 아무튼 그게 조로아스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그게 중국으로 오면서 만이교, 뭐 배화교, 광명교, 대웅광명교인가 뭐 그렇게 변하면서 네. 그러면서 서방의 지시를 받아서 페르시아의 그 세력의 지시를 받아서 네네. 중국을 침범해 들어오는 조직으로 묘사가 돼요. 오랑캐로 보겠네요. 서양의 오랑캐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네네. 김용 작가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오던 시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서구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에 김용희 작가가 한창 잘 나갈 때 네. 중국은 못 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건 서양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짜예요. 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왜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칠리파를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일견 사실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일견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또는 지금까지 행패를 부리는 놈들을 보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 마교는 서양 놈들이요, 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놈들이요라는 설정이 있어요 의천도령기에. 그래서 외부 세력, 우리 중원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마교래, 원래 사파든 정파든 네네. 우리 동네에서 싸우는 거야. 우림이라고 중원이라고 부르는 네. 이 동네 싸움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쵸. 다 아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일종 정치죠. 그쵸.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당이 다른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서로. 거예요. 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남이 들어온 거야. 외세가 들어온 거야. 그게 마교예요. 혈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네이버 웹툰에 아수라라는 작품 있잖아요. 거기서의 그 등장하는 아수라라는 인물도 그러면 결국은 좀 마교 쪽으로 가깝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뭐 그게 이제 중원에서 발생한 세력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세력이면 마교에 가깝다. 근데 거기서 마교라고 부를 때는 보통 이제 교주가 있더라. 왜냐면 다른 데는 다 가라고 부르거든요. 도가. 네. 우리 집안이야. 도가의 제자 화산 누구. 그래서 식구라고 말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가문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네네. 유사 가문인 거예요. 왜냐면 속세를 떠나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 소림의 가르침처럼 속세를 떠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입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식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산결에서 나올걸요 이런 거 소설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망해가는데 지원해주고 너네 도가 되라 라고 지원해주는 게 나와요. 그런 식의 걸 할 수 있는 게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 챙겨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새끼들은 땡판 모르는 새끼들이더라. 근데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 패야 되잖아. 그쵸. 근데 걔가 너무 센 거야. 이게 서양한테 맞아본 경험인 거지. 그렇게 흘러간 거였군요. 되게 특이하네.
이 사실 그래서 좀 이 이야기 듣고 원래 다음에 좀 하려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무역 관련된 이제 좀 해시태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사실 무협은 또 사극이랑 같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는 무협은 액션으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무협 사극이라는 그 두 가지의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 중국이 실제로 이제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좀 그걸 배경으로서 전혀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옛날에는 무협이 약간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이버 편 처음 생길 때 사극과 함께 무협이 비인기 장르였어요. 이거는 무협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장르 구분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장르를 처음 세팅할 당시에 네. 무협은 사극만큼 비인기 장르였어요. 사극 웹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칼부림 정도 있을걸? 그쵸. 딱 그 정도? 그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긴 해요. 옛날에 무협 기억나는 거 있어요? 2010년 이전에 무협? 2010년 이전의 무협이요? 아니요, 네이버에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액션 무협이라는 것도 그 장르 구분이 약간 다른 거예요. 비인기 장르들을 쌓다 보니까 사극이랑 붙어야 될 게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협 남아요. 무협 붙이고 이게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뇌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은 인기 장르가 돼버린 거거든. 근데 얘네가 왜 같이 붙어 있어?가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장르의 구분이 낡은 거죠. 바꾸자니 천몇백 개를 바꿔야 돼. 작품이 지금 너무 많죠. 레거시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일단 쌓아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액션이랑 무협이 붙어 있는 건 액션은 인기 장르였어요. 네, 그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액션 인기 장르였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네. 네. 그죠? 무협은 인기 장르는 또 아니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유예요. 인기 장르들은 단독으로 붙어 있어요. 개그, 일상, 로맨스 약간 이런 거. 네. 단박에 이해가 되네요.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무협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걸로 좀 넘어가면은 사실 아까 저희가 뭐 중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산에 들어가서 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무협이란 장르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중국 고대 중국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즘 들어서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좀 현대로 끌고 온 작품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보통 무역물이라고 하면 중국의 사극에 나올 법한 건데 이걸 현대물로도 같이 끌고 와도 문제가 안 되는가가 좀 꼭 궁금하긴 해요.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무협이 어디 서울이 나오느냐? 한양이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차라리 한양으로. 한양에 등장하면 안 돼요. 무협에 그렇게 치면. 그렇죠. 중국이니까. 네. 뭐 저기 어디야? 뭐 업성 이런 데가 나와야지. 그렇죠. 사천도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애초에 그 지명들이 거기서 쓰는 지명들이 당시의 지명들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만들어낸 지명에 가까울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네. 서울은 계속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는 한양이었다고. 그렇죠. 그 전에는 뭐였는데 한성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성 백제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눴잖아. 네. 그러면 그 이름이 맞냐고요. 뭐가 그 시대적 고증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몇 년도인지도 안 나오잖아. 무협에서 고증 따질 겁니까? 안 따져요. 무협에서 지켜야 되는 건 구파일방, 정파사파, 그리고 이 가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문파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 네. 이런 설정들이 맞아야 되는 거지. 개방이 거지가 아니고 개방이 부자로 나온다. 개방의 방주는 부자일 수 있어. 그쵸. 근데 개방이 거지 조직이 아니라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거지 조직에 그걸 가져와서 서울에다 갖다 놨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현판인 거지. 서울 지부. 무협풍 현판인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근본론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뉴비들이 못 들어오게 돼요. SF가 그래서 망했었어요. 스타워즈 좋아하는 꼬맹이였던 제가 네. 인터넷 게시판에 SF 동호회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저는 중학생인데요. 스타워즈 봤는데 SF라는 장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했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스타워즈는 SF가 아닙니다. 왜죠? 공부 더 하고 오세요. 그때부터 나는 SF에 대한 관심을 끊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렇네. 네. 근본 따지면 안 돼요. 장르에서. 장르의 근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걸 보다 보면은 종종 이제 좀 근본을 따지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그리고 배경도 중국과 한국의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 거기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본론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무협은 1990년대 만들어진 거라니까? 30년 지났으니까 근본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 30년 전에는 김용희 시대였는데
김용보다 30년 전에 또 있다니까? 그보다 30년 전에가 이제 태동기예요. 그럼 태동기가 근본이잖아. 네. 그럼 그걸 지켰어야지. 그때는 981방도 없어요. 그쵸. 거기가 오히려 근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장르라는 게 뭐냐면 법칙이 아니에요. 당대의 독자들이 반복되는 것에서 읽어내는 코드가 장르예요.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구나. 장르가 어떤 법칙이 딱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면 그 장르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근본론자들은 장르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아니에요. 최초의 BL이라고 불리는 작품과 지금의 BL은 완전히 달라요. 왜? 독자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장르는 상업적인 작품들을 만들기 위한 약속된 코드에 가까워요. 120년 전 중국 그 최초의 무협소설을 가져와서 네. 번역해서 지금 읽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는 없겠죠. 재미없겠죠. 네. 근본이니까 좋아할 거냐고. 근본론자들도 그거 안 봤을 거라고. 못 봤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쵸. 무슨 성서 문자주의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장르라는 건 예를 들어 로맨스야. 네. 30년 전에는 보이 미츠 걸. 그쵸. 이게 딱 정석이었어요. 음. 아다치 미츠루. 이게 정석이었다고. 로맨스의 정석. 청춘 로맨스 하면 그렇게 됐다고. 네. 근데 한국에 오고 나서 고등학교가 낭만적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와. 그러게요. 한국인들의 청춘은 언제야? 대학교? 그렇죠. 그래서 캠퍼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독자들의 니즈에 맞춰가는 게 장르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얘기할 때, 이 언박싱 할 때 네. 장르의 정답을 찾아라는 안 돼요. 그러면 5년 뒤에, 5년도 아니야. 한 반년 뒤에 됐잖아요. 네. 그러면 뭔 얘기라고 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와, 진짜 어렵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독자들이 뭘 좋아하고 그게 반복되는 코드가 있고, 예를 들어 성좌물 같은 거. 네. 최신이잖아요. 성좌물이 뭡니까? 성자물은 결국 먼치킨 이야기 아니에요? 성좌가 뭔데요? 그러게요. 신이 된 사람? 또는 아니면은 뭔가 이끄는 사람? 이 성좌들이 뭐 하는데요? 와, 이거 전 모르겠어요. 성좌들이 주인공한테 후원하잖아요. 도움을 주잖아요. 네네. 이게 뭔데요? 방송원이요? 정확해요. 진짜요?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성좌물이 나왔어요. 이거 그 전독시에 나오는 딱 그 느낌 그대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성좌물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를 보고 있는 거야, 독자들이. 이게 뭔데? 누군가가 돈에 미션 거는 거예요. 그 감각이잖아. 그렇네. 그래서 최신인 거예요, 이게.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저 지금 말이 아니었죠. 장르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네.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인공들이 이 세계관 안에서, 무협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끝났죠. 그쵸.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새로운 걸 찾아야겠죠? 회귀빙의환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는 얘기가 된 거야. 딱 1화만 봐도 예측이 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것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얘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일으키려 합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주는 거야. 텔링이 바뀌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장르는. 그러니까 장르에 여러 가지 지금 회귀빙의 환생을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네. 소재예요. 이거는. 네. 장르는 법칙이고요. 네.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일종의 법칙이야. 근데 이 법칙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요. 사람이 만났으면 인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좀 암묵적인 룰에 가까운. 그거 안 한다고 혼내지 않아요. 물론 인사하면 혼나지. 근데 처벌받지 않아요. 예. 근데 혼나긴 하지. 독자들이 혼내요. 안 지키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을 즐길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익스큐즈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인 거야. 여기 어디 법칙이 있어, 그죠? 그쵸. 장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협이라는 장르 역시 우리 9파1방이라는 게 있기로 해요. 근데 9파가 뭔데요? 다 대봐요.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9개의 파벌이 다 다르다고. 9개의 문파가 전부 달라요. 옛날에는 화산이 안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구무협에서는 화산 안 쳐주고 그랬다고. 원래 종남이 더 셌어요. 그쵸. 근데 화산계에 뜬 이후로 종남이 족밥처럼 보이잖아요. 종남 걔 근본 있는 문파예요.
그냥 시대가 바뀌는 거야. 아. 근데 이 시대를 인정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진짜 시대에 맞춰서 이제 또 그리고 독자에 맞춰서 거기에 변화 갖는 걸 저희가 장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독자들이 바뀌거든요. 아... 왜냐? 정우님이 부모님이 읽었던 네네. 재밌게 읽었던 무협 소설이라면서 전해줬어. 읽고 싶습니까? 재미를 떠나서? 이걸 왜 읽지?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예요. 아... 부모님이 한 건 보통 하기 싫어해요. 이건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 패션도 마찬가지야. 저는 스키니진을 보고서 엄마 바지라고 부르는 걸 듣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진짜요? 네. 이것도 몇 년 된 얘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걔네들은 스키니진 안 입겠지. 아... 그러면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는 겁니다. 오... 이거랑 똑같다고. 거기에 무슨 합의가 있고 뭔가 법칙이 있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규율이 있고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선택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이게 상업작품 장르라는 거예요. 장르는 상업성을 안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저희가 역사 얘기할 때 처음에 최초의 명작들이 있었다. 네. 라고 했죠. 인기작들이 있었다. 명작인지는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고. 인기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서 나도 쓸래. 저런 거 나도 쓸 수 있어 하면서 모였다 그랬지. 네.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죠. 그쵸. 한 번 반복됐지. 이걸 본 사람들 또 몰려들겠지. 그렇죠. 근데 좀 숫자가 적어져요 이제는. 아... 실력을 좀 갖추고 오는 거야. 아...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반복됐지. 3번 반복됐지. 네. 이게 또 한 번 반복돼.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세대가 갈려요. 아, 그때쯤에 그렇겠네. 니네는 옛날 무협이야 하면서 김용 같은 애들 등장하는 거. 오... 김용을 본 사람들 또 나왔겠지. 근데 김용의 현역이 매우 길었어요. 집권 기간 30년 돼. 오래 잡긴 했네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아, 진짜요? 네,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뭐냐? 맥이 끊겨요. 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혼자서 잡고 있어서. 물론 지금도 하죠. 지금도 쓰시죠. 쓰는 분들이 계시죠. 주류가 아닌 거예요. 왜냐? 김용의 시대였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이제 다음 세대쯤 됐을 때 김용 같은 사람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또 몰려들 거고 또 반복될 거예요. 이게 상업적인 장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박이 났어. 네. 그 다음에 나 혼자 레벨업 하죠. 그쵸. 그런 거라고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탑에서 농사 뭐 이런 거. 아. 나 혼자 이 세계에서 힐링 라이프 뭐 이런 거. 야. 조건 없이 레벨업 뭐 이런 거 나오고. 진짜 신기하네요. 오. 그럼 그 중에 선택받은 작품들이 다음을 또 만들고 다음을 또 만들고 다음을 또 만들고 하는 거야. 이게 한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질 높은 거 만들 때 되지 않았니? 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좋은 걸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장르가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지. 장르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장르라는 것 자체는 뭔가의 좀 법칙에서 이건 꼭 들어가야 돼 라는 그 법칙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파 일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구파가 뭐다는 정해진 게 없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저는 계속 그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 아니에요.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아니요, 없어요. 로맨스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보이미치 거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끝나냐 이야기가 키스하면서 끝나거나 고백하면서 끝나거나 뭐 그래요. 그렇죠. 이루어지면서 끝나거나. 네. 요즘 로맨스 어떻습니까? 키스하고 시작해요. 그렇죠. 니네 얘네 사귈 거 알지? 사귀었어. 그래. 뽀뽀했어. 다음부터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줄게. 로 가던가. 텔링이 바뀌는 거야. 어쨌든 본질은 변하잖아. 이 둘의 사랑 이야기다는 변하지 않아. 네네. 무협의 본질은 협 이건 거예요. 무는 뭡니까? 무술이죠. 협은 뭐라 그랬을까? 복잡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복잡한 걸 앞에 보여줘야겠어요? 간단한 걸 앞에 보여줘야겠어요? 간단한 걸 일단 먼저 보여줘야죠. 그래서 화산 12권법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팔괘장 막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신기하네. 일단 멋있는 걸로 일단 그죠? 뽑아놓고. 그래서 무가 엄청 커져 있었다가 협이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쭉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다를 갖춘 작품들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죠? 그게 명작이 되는 거라고. 놀랍다. 재밌지 않습니까? 장르의 세계? 생각보다 많이 재밌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걸 제가 못 받아들일까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난 자신이 있었어.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이야기들 자체만으로 듣는 것도 되게 재밌고, 제가 장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잘못됐
구나를 지금 많이 깨닫고 있어요. 아니, 장르에 정답이 없어요. 항상 잘못도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항상 정답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사지선다의 폐해입니다. 학교가 잘못했네. 다음 중 정답을 고르시오. 옳은 것은 장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저희가 이제 자꾸 새동네가 나오긴 했는데 느와르와 이야기를 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네. 새로운 세대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주인공이 이제 뭐 장문인 또는 누가 은인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네. 이제 무협에서 나오는 게 기현이 나오고 내가 어쩌다가 기현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급성장해가지고 나 혼자만 레벨업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요소들이 이 각각 옛날의 장르들에 있던 거에서 고도화된 것들이에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다. 네.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치트키처럼 갑자기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무협에서는 기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막대한 내력을 전수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실전되었던 최강의 무공을 선사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람 새끼를 만들어 준다거나. 한비광 같은 캐릭터가 대표적이죠. 그렇네. 한비광이 그렇죠. 한비광이 유일하게 스승이라 생각했던 건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검황도 아니야. 검황은 이제 다마린의 할아버지죠. 네. 검황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천마신군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 그 양반 괴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비강 원래 셌어. 그쵸. 그랬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이 돼요. 사람 새끼 만들어주거든. 괴계의 죽음 이후에 스폰가? 일단 요거는 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90권 넘게 나왔으니까. 근데 괴계의 죽음 이후에 한비강이 사람이 돼요. 그렇죠. 개 날라리가 아니고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무술을 직접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좀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걷어먹이고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라고 아끼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천마신군이 아니라 괴계가 나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얘기해. 철화의 개쌍놈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잖아요. 괴계도. 그쵸. 그러니까 뭐 찾아가지고 괴계라는 사람에게 스승을 사살을 받아야겠어가 아니었다고. 그쵸.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왜죠? 했더니 안 된다고 임마 하면서 뺨 때리고 막 이래. 갑자기 쳐맞고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막 반해버리고 막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런 게 기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등장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태창에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되는 거야. 어찌 보면 상태창이 진짜 그 사람, 그러니까 기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적으로 기현이라는 건 데우스 엑스 마키나랑 비슷해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얘가 성장을 안 하면 성장을 하면 오래 걸려. 압축시켜야 돼. 어떻게 하지? 몰라. 그러면은 네이버 웹툰에서 그 나노머신이란 작품도 어찌 보면은 나의 머나먼 이제 손자 뻘이 되는 애가 기현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 이미. 그쵸. 원래 죽으면서 시작하잖아. 1화에서 죽잖아요 원래 주인공이. 원래는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 그쵸. 근데 네가 죽으면 내가 못 태어나니까 너 살려줄게 하고서 나노마신 주입하는 거 아니야. 기현이죠. 이게 내력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신기하다. 그렇게 풀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되게 간단하시네요. 그건 무협이 맞아요. 기현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강해져서 그때부터 깽판 치고 다니는 거니까. 되게 그 공식들이 이것저것 엮어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물론 이제 이걸 복잡하게 풀면 이거는 이제 입문용이니까 언박싱에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하이엔드 기기를 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언박싱에서 처음 이제 입문용 기기를 샀다면 이제 이거의 확장판은 작품별로 분석해 보는 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모든 작품에 통용될 수 있는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부로다고 넓은 얘기. 그리고 그 넓은 얘기에서 그 딱 맞는 작품들을 골라왔으니까 맞는 거고 이게 아닌 작품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작품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도 이 장르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정답이 하나만 있다면 그 작품들만 포함되어야지. 그렇죠. 근데 정답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장르에 포괄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게 구시대와 신시대에 대한 얘기. 네네. 그러니까 70년대랑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무협이 대인기라고 했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90년대, 80년대? 그때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요? 그때 뭐가 있었나요? 그게 저는 지금 막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70년대, 80년대는 독재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학구열이 엄청 높잖아, 우리나라가. 네. 대학교 엄청 많이 보내고 배운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독재를 용인하고 있던 거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자식 세대들은 부모 세대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요즘 애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어린 애들도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문제야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세대 갈등은 그냥 한 인류가 문자로 기록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야.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독재를 우리가 하자고 싸웠어. 네. 싸우고 있었죠. 학생운동이 진짜 많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시기에 속 시원하게 진짜로 뒤집어 엎어주는 게 있었던 거야. 뭐가? 무협이.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때요? 옛날 무협들, 지금 무협 말고. 옛날 무협들이요? 뭐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무협들은 막 이제 스승들이 죽어서 이제 좀 복수를 하러 가는 모습들이 좀 많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속 시원함이나 좀 뭐 좀 울분 같은 거를 느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물리치는 게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러 가요. 네. 그러면 그게 나랑 동갑이에요?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았죠. 그렇죠. 구시대야. 오. 구시대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게 옛날 무협이에요. 오. 사실 그 약간 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박성우 작가님의 나우. 나우보다 더 먼저가 있죠. 어떤 거죠? 천랑열정. 그쵸. 나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주인공들이 천랑열전의 주인공들이 나이 들어서 구시대가 된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 자녀가 이제 나오는 네.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보다 앞에 있는 게 뭐야? 천랑열전이에요. 그쵸. 그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카카오 웹툰에서 제가 좀 즐겨보는 작품 중에 이제 웹소설 원작이긴 한데 의원 다시 살다 라는 작품도 보면은 좀 9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의원 다시 살다는 사실 물론 웹소설 그러니까 소설로 내가 이야기가 들어가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나한테 의술을 가르치고 이제 무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보다 이제 더 뛰어나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화상기한이나 용비불패 이런 거 보면은 9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반복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처럼 거학이 있어. 박정희라는 마교 교주가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두환이라는 마교 교주가 있어. 쟤를 물리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그리고 일제자들아 전 문파의 일제자들아 모두 모여라 라고 해서 우와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학생운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그죠? 학생운동은 확실히 그런 이미지가 있죠.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기성세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네. 그 모습이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장르도 이제 당연하죠. 변한 거랑 똑같은 변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바뀌는 게 그 구시대 신시대의 변화를 요구했던 네. 그 신시대가 이제 9세대가 됐어. 네.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계속 무협을 소비해요. 그럼 그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들을 해줘야겠지. 지금의 비인기 장르로서의 무협이라고 하면 네. 그런 무협들을 말해요. 예전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럼 그것은 독자층이 매우 높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4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해서 5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작품이니까. 그 예전에 막 대여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 무협 소설. 그리고 정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작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겟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화상기왕 같은 것들은 네. 답답함이 없죠. 그렇죠. 용비불패는 좀 달라요. 용비불패랑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지? 나우? 한비강 나오는 거. 열혈강호. 열혈강호 그래. 이런 작품들은 오래된 작품들이에요. 그쵸? 오래 연재를 했으니까 이제 한비광이 9세대처럼 보이는 거라고. 한비광 처음에 오렌지족이었어요, 완전. 뭔 소리야? 날라리였죠. 개싹 날라리예요. 용비불패의 용비는. 용비도 날라리였죠. 네. 돈만 따지고. 아니 그 고수에서 나오는 용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사람 된 거예요. 그렇네. 네. 옛날엔 아니었다고. 근데 작가님들과 함께 했는데 30년 동안 나이를 먹은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연기부편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놓고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명탐정 코난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코난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죠, 거의. 그렇죠. 혼자 반복해왔으니까 계속. 근데 명탐정 코난이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을 잘 보세요, 한번. 20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들과 지금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그 몰입탐정이 코난에게 개그신으로서 하는 폭력의 수위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달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맨주먹으로 애 꿀밤을 때려가지고 혹이 이만하게 나 있는 게 개그였어. 맞아요. 근데 지금 애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이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목덜미 같이 옷을 들고, 네, 들고. 이게 밖으로 내밀고 나가 있어. 야, 딱 그 정도. 그 정도가 나오죠. 네. 어린이 보호 조치야, 오히려. 아, 살인사건에서 살인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네.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와. 그래서 옛날 거를 보면서 이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여러분이 젊었다는 얘기입니다. 젊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계속 봐왔던 것에 대한 소비를 멈추시고 새로운 것을 보시는 게 젊게 사는 방법입니다. 신기하네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열혈강호를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열혈강호의 댓글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 서점에 네네. 열혈강호 리뷰 남기는 그게 있어요. 그 서점마다. 그런데 들어가서 리뷰란을 한번 봐보세요. 네. 연령대가 어떤지. 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해지네요. 오. 이거 실제로 한번 들어가봐야 되거든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서 읽어주세요, 그걸. 인터넷 서점이요? 제가 찾아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열혈강호 예스24에서 92권 와. 리뷰가 66개 달려있어요. 그러네요. 많이 달리죠. 많이 달리네요. 그중에서 되게 눈에 띄는 리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리뷰가 있네요. 내 인생과 열강은 같이 한 느낌이 든다. 중학교 때 열강을 접하고 어느덧 30년이 다 흘렀다. 재미에서 진지로 바뀐 책은 내 인생도 철없던 그 시절의 나에게 이제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40대 가장이 되었다. 아직까지 연재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매번 기다려진다. 껄껄껄껄껄껄. 와.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명탐정 코난을 처음 본 내가 만화평론가가 되었어. 저 이거 비슷한 거 댓글 본 것 같아요. 짱이 연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이런 댓글을 봤던 것 같아요. 내 인생과 함께한 짱. 진짜로. 그죠? 그래서 바뀌어온 거예요. 환비광이 왜 사람이 되어야 했느냐? 그때쯤엔 사람이 되어야지. 독자들이 이제 30대, 20대 후반 막 이러니까. 에반게리온이 왜 나온 지 20몇 년 만에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오메데토 하면서 끝났는데 얘들아 이제 네 인생 살아가 메시지잖아요, 마지막에. 네네. 계속 소비를 멈추라고. 근데 이건 연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과 함께한 느낌이 든다. 중학교 때 처음 이 열강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내 그 젊은 시절에 떠올리시는 거지.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분은 되게 건강하게 소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때가 좋았고 지금은 아니야라고 하는 소비 행태가 문제라고. 그렇네. 뉴비 진입을 막는다니까요. 그럼 만화가 그냥 낡아버려요. 저 이제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이해되죠, 이제. 뼈에 새겨버릴 거야, 이거. 와, 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장르가 계속되길 바라고 이 작품이 계속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와, 약간 신문물, 좀 발음 좀 그렇긴 한데 신문물을 좀 받아들인 느낌으로서 이 말이 뭔지 와닿기 시작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야,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이거 항상 있어. 91권 리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내 인생도 그렇다. 막 이런 리뷰가 있어요. 나도 한비강처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야, 대단한 거죠. 열혈강호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30년 연재를 해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댓글이 꾸준하게 막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책 사고 댓글 안 달거든요, 나는. 저도 잘 안 달거든요. 와, 근데 그 정도인 거면 대부분 딱 그 느낌 좀 커요. 좀 뭐였지? 반갑기 그지없다라는 좀 단어도 많고, 뭐 그리고 나와 같이 인생을 지내온 작품, 약간 이런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네요. 유일하게 계속 보고 있는 만화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50대라는 얘기잖아. 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만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걸 배우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내가 즐기던 때의 장르 법칙과 네. 지금의 장르 법칙은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생겨요. 내가 하는 무협은 이렇지 않은데? 아, 딴 사람들한테는 딱히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의 기준으로서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슬프지만 당신의 청춘이 지나갔다는 얘기다. 이게 왜 나는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웹툰리스트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나의 타깃이었거든. 또는 내 또래 여성들의 타깃이었거든. 네네. 지금은 이걸 왜 보는 거야? 아차차. 한 번씩. 아차차. 더 열심히 봐야 돼.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뒤로 간다. 그런 때가 왔다. 저희 막 뭐였지? 그 신작들 한번 뽑을 때, 45이었던가? 작품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왜 보지? 약간 그 느낌적인, 바로, 이야기. 마흔쯤에. 네, 마흔쯤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내가 왜 보지 하고 있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 너무, 갑자기 내 얘기더라, 그게. 내 친구들의 얘기기도 하고. 무협. 그 말이, 방금 얘기 잘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만화가 어린이들의 컨텐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기야, 이제, 지금 뭐, 솔직히 좀, 이게 좀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그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때 게임을 너무 사고 싶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친구들이 직접 게임을 구입하거나 또는 사고 싶은 만화책 구입하거나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게임이 지금 낡은 매체가 됐어요. 콘솔 게임이 낡은 매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지금 디스이즈 게임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네. 1분기에 팔린 메가 히트작들 있잖아요. 네. 절반 이상이 IP 리바이벌이에요. 몬헌. 당신의 몬헌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저 책은 Y죠. 저는 2였습니다. 진짜요? 어디 몬헌 2도 안 해본 놈들이 요즘 게 몬헌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틀린 거라고. 왜 이렇게 쉬워졌어? 몬헌 이렇게 쉬운 게임 아닌데? 즐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의 피지컬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쵸.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허상기형 같은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안 읽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네요. 무협하면 어떤 느낌이었어 원래? 남자들만 보는 작품. 남자 중에 누가 봐요? 특히 조금 연령대가 높은 한 30대 40대? 세 글자로 줄이면 아저씨들이 보는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역시 소림이 등장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는 이런 장르였다. 소림이 움직이게 하다니 대단하구만. 막 이런 얘기하는 장르였다고. 역시 주인공이 막 활용도가 울었다. 막 이러고 있던 장르였다고. 그게 뭔데요? 심지어 정파 사파 중에 누가 더 주인공 같아 하면은 정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쵸. 왜냐? 열혈광고 주인공이 정파야 사파야? 사파죠. 사파잖아. 그죠? 그 앞에는 무슨 만화가 있었겠어요? 정파 주인공 만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인기 따라가네요. 열강이 그걸 뒤집어 엎은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명작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걸 내놓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그 사람이 평정했어. 그러면 이제 정파 주인공 시대가 다시 오겠죠? 지금입니다. 화산기환 정파 주인공이잖아요. 정파처럼 행동하는 정파 주인공. 그죠? 네.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를 이해하고 있는 게 창작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봐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분석하면 쉬워요. 근데 지금 이게 맞나를 고민하고 계신 창작자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쉬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온 걸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더라.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요게 이제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다른 거죠. 깔깔깔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더 궁금하신 거 없나요? 추가로 궁금한 거
그렇다면은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화산기한이 이제 나오고 나서 나름 웹소설에서도 지금 뭐 그 무림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웹툰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무림기한 이후에 지금 좀 뜨고 있는 좀 성별 상관없이 뜨고 있는 작품이 좀 뭐가 있어? 추천하는 작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장르에 맞춤형 추천은 좀 잘 안 하는 게 정말 취향이에요. 개인의 취향이다. 네, 그냥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독자의 취향에 따라서 근데 그게 다수의 독자를 포섭할 때 그게 대세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협을 안 봤다. 안 봤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보고는 싶은데 내가 뭘 봐야지 좀 그 최신 무협을 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이렇게 다룬 건 처음이 방식인 작품을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할 만한 게 뭔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까요? 웹소설 쪽이 지금 무협이 좀 강세니까 네. 웹소설에 추천을 드리면 일단 화산기한 한번 보시고요. 근데 한 600화쯤에 위기가 한번 오고요. 제가 아직 화산기한을 웹소설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600화쯤에 위기가 한번 옵니다. 그리고 한 700화 넘어가면 또 한 번 재밌어져요. 그리고 1100화쯤에 한 번 더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1300화쯤에 위기가 한 번 더 와요. 그래서 600화까지는 일단 보장된 재미. 개 재밌음. 아 그래요? 그리고 한 200화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웹툰팀 큰일 났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웹툰을 먼저 보시고 웹소설을 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대로예요. 200화까지. 아 진짜요? 네. 그대로야. 그러면 앞으로 1500화, 1700화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와 빡세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소설 중에서는 절대회귀. 이 제목은 들어봤어요. 개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꿀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협에 입문하시기에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절여진 사람이잖아. 이 정도면 라이트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덤프트럭에 달려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병아리 정도 무게예요. 저는 덤프트럭에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웹툰을 좀 보셨다. 그리고 좀 이제 웹소설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고. 근데 무협을 몇 개 봤는데 화산기한 재밌어서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 추천. 네. 근데 나는 아예 무협을 몰라요. 그냥 화산기한 웹툰 보십시오. 그냥 재밌습니다. 순수 재미로 그냥 찍어 누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장르에 대해서 오늘 들은 얘기가 여기서 좀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화산기한 웹소설 한번 보시고 한 200화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웹툰 그대로거든요. 근데 재밌다. 화산기한 600화까지 이어보시고 고비 한번 맞으신 다음에 그때 요게 이렇게 돌아와서 절대회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진짜 괜찮은가 보네요. 절대회귀가. 절대회귀 재밌습니다. 네. 저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나노마신도 재밌고요. 네. 근데 나는 이제 근본주의자다. 근본주의자. 내가 근본주의자니까 이제 근본 소설을 보고 싶다. 무협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겠죠? 김용 소설을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은 장시세가의 호위무사 정도는 어떨까요? 그게 근본이라고요? 근본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냥 오래된 거면 근본인 줄 알아요. 너무 하시네. 나는 재밌게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장르적인 근본에 가깝냐 약간 다를 수 있다. 녹정기 같은 것도 사실 당시에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녹정기가 뭐냐면 주인공이 개판 납작 쌍놈의 새끼예요. 그냥 쌍놈이에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그런 작品없었어요. 능력도 없고 보통 능력은 있잖아. 한비강도 능력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녹정기 정도를 이제 정발본으로 보시고 나서 그게 좀 옛날 버전이어서 막 엄청 재밌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소설 김영 소설 먼저 보시고요. 근본을 찾으시려면. 근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인기작 보시는 게 맞다.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신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런 부분이 좋은데 저런 부분이 좋은데 하는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취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 영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무협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봐라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네.
최근에 인기 있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좀 알려달라.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추천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건 제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오타쿠들의 그 추천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쵸.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걸 먹어. 아. 하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마녀의 개구리 스프 같은 게 나와요. 아 금블론 같이. 네.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건가 이 생각 든단 말이죠. 물론 그걸 먹고 맛있을 수 있죠. 일단 근데 먹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죠? 오타쿠들의 추천은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아. 이 고밀도의 재미니까. 근데 그걸 넓게 펴놓은 작품들이 인기작들이 처음에 입문하기 좋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무협에서 물어볼 거는 전부 다 물어본 거였고, 네. 사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민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좀 듣는 분들한테도 꽤 도움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호님이 장르에 거의 입문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웹툰 스타도 이제 고인물이니까 보여버렸으니까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이제 들었다고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 한 10년 동안 들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알 만큼 아는 분들이야. 우리 뉴비를 잡아야 된단 말이지. 새로운 사람 유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느? 1등은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1등 컨텐츠는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만들어요. 진짜요? 오타쿠들은 진짜 한 줌이에요. 오타쿠들은 한 명 한 명 쓰는 돈이 많은 거지. 이 사람들은 피규어를 사고 그 카드를 모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쓰는 돈이 많은 거지. 일반인들이 몰려와서 만드는 트래픽을 이길 수는 없어요. 1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오타쿠화 시켜야 된다. 새로운 오타쿠들이 필요하다. 네. 물론 이제 덕후의 정의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덕후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근본주의자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덕후 근본주의자란 말이야. 당신들은 덕후가 아니야. 아직은. 높은 진입의 벽 어떻게든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덕후가 되자.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할 때 네. 참고할 수 있는. 너 혹시 무협에서 무가 뭔지 아니? 주먹. 협은 뭔지 아니? 협.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협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정신을 말한다. 아까 처음에 저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중요하다. 강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돼. 그러면 사파야. 강해지기 위해서 내 안의 수련이 필요한 거지. 순수하고 맑은 것이 필요한 거지. 사특하고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내가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책무야. 정파야. 외세가 쳐들어왔어. 혈교 마교. 그쵸. 네. 그때는 정파와 사파가 힘을 합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정파들이 흔들립니다. 그런 작품들 많았죠. 네. 그러면서 순수의 개념이 넓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사파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파놈들이 순수주의자 그 개꼴통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그런 걸 만들었을지. 재밌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현실이랑 연결시키는 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사파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을까? 요즘 애들 날라리라고 하니까 날라리 맞는데요? 하면서 나오는 거지. 한비광인데요? 한비광 열혈광원 1화에 소년점프 챔프였나? 거기에 올라온 광고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오렌지 향이 나는 만화였어요. 진짜요? 네. 오렌지족이야 그냥. 그때 오렌지족의 선망의 대상이었거든. 와,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한 5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거 열혈광호 30주년 그 기념책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물을 제가 썼거든요. 그 평론을. 거기 보시면 그 얘기 나와요. 안 읽어봤다는 얘기죠 지금? 싸가지 없죠? 함정수사 걸렸죠? 거기에 읽어보면 제가 그 얘기로 시작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렌지족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비광이 사람이 됐다. 왜 그랬냐? 그게 그 당시 청춘들이 성장 과정이다 이게. 그리고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도 이제 세대를 논할 수 있는 레거시에 있는 작품이 나왔다. 라는 거다. 그래서 1권부터 쭉 읽다 보면 정말로 그 세대의 변화가 느껴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봐야겠네요. 아니 그냥 저 가이드북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무협에 대한 언박싱이었고요. 다음 장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넘어가면은 좀 판타지? 그러니까 사실상 판타지라는 장르를 많이 접하긴 했지만 그것도 막 준세 판타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나가잖아요. 이거 로맨스랑 엮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엮어봐요. 로맨스를 먼저 하죠. 로맨스를 먼저 하죠. 네. 로맨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로맨스를 먼저 하고 이거는 로맨스 편을 이제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면 로맨스가 먼저 나와서 했구나 라면서 무릎을 치실 겁니다. 오, 로맨스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딱 좋습니다. 사실 저한테 로맨스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약간 이걸로만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그걸로 또 한번 언박싱을 준비해봐야겠습니다. 근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로맨스의 근본. 그러니까 장르가 아까 근본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에 근본이 딱 2개 있다면 로맨스와 판타지예요. 그래요? 이 2가지만 근본이 있어요. 이거 벌써 마음에 너무 두근거리는데?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호님이 준비하신 언박싱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저희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